여러분, 지금 젠슨 황기 한국에 오면 어떻게 될까요? 공항에는 취재진이 몰리고 기업 총수들이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휴대전화로 그의 모습을 찍습니다. 그런데 약 30년 전에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당시 엔비디아는 이름조차 잘 알려지지 않은 작은 반도체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젠슨 황은 서울 용산 전자상가를 직접 돌아다니며 상인들에게 명함을 건네고 자신들의 그래픽 제품을 써달라고 영업하던 CEO였습니다. 그 남자가 지금은 AI 시대 핵심 인프라 기업 가운데 하나를 이끌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1993년 젠슨 황, 크리스 말라초스키, 커티스 프리엠이 공동 설립했고 젠슨 황은 창업 때부터 지금까지 CEO를 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입니다. 용산에서 명함을 돌리던 무명의 CEO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요? 그 답은 천재적인 예측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엔비디아는 여러 번 틀렸고 회사가 사라질 뻔했고 시장에서도 철수했습니다. 젠슨 황 스스로도 엔비디아에서 크고 굴욕적인 실패들을 겪었고 그중 여러 번은 회사를 거의 무너뜨릴 뻔했다고 회고했습니다. 오늘은 성공한 젠슨 황이 아니라 성공하기 전에 젠슨 황을 만나보겠습니다. 젠슨 황은 대만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약 10살 무렵 미국으로 갑니다. 형과 함께 켄터키의 한 기숙학교에서 생활하게 되는데요. 젠슨 황의 담당 일은 화려한 공부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남학생 화장실을 청소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학교에서 거의 가장 어린 학생이었고 방과 후 화장실과 변기를 청소했다고 직접 회상했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CEO가 된 모습만 보면 상상하기 어려운 장면이죠. 하지만 젠슨 황의 인생에는 이런 경험이 계속 반복됩니다.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일을 제대로 하는 것. 이 태도는 조금 뒤 다른 장소에서 다시 나타납니다. 바로 식당입니다. 15살 젠슨 황은 데니스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설거지를 했고 테이블을 치우는 버스보이를 했고 나중에는 손님에게 음식을 나르는 일도 했습니다. 젠슨 황은 훗날 직접 설거지도 했고 버스보이도 했고 테이블도 담당했다고 회상하면서 식당 일이 자신에게 겸손함, 노력,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가르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몰랐겠죠. 몇 년 뒤 자신이 만들 회사의 시작도 또다시 데니스가 될 거라는 걸요. 젠슨 황은 16살에 오리건 주립대학교에 들어갑니다. 학교 기록에는 당시 그가 마르고 수줍음이 많으며 내성적인 학생이었다고 남아 있습니다. 전기공학을 공부한 뒤 반도체 업계에 들어가 AMD와 LSI 로지체에서 일합니다. 하지만 직장을 다니면서도 공부를 계속합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전기공학 석사 과정을 파트타임으로 다녔습니다. 결혼도 했고 아이도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많이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석사 학위를 마치는데 8년이 걸렸습니다. 젠슨 황 자신도 이 경험을 두고 어떤 일에는 조급하지만 중요한 일에는 매우 오래 기다릴 수 있는 성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특징을 기억해두세요. 나중에 쿠다라는 기술에서도 똑같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1993년 젠슨 황은 크리스 말라초스키, 커티스 프리엠과 만나 새로운 회사를 논의합니다. 장소는 고급 회의실이 아니었습니다. 데니스 식당 테이블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앞으로 PC가 게임과 멀티미디어를 즐기는 중요한 기기가 되고 3D 그래픽의 계산량이 급격히 커질 것이라고 봤습니다. 엔비디아는 1993년 4월 5일 세 사람이 설립했습니다. 처음부터 엔비디아라는 이름이 성공을 보장해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그래픽 칩을 만들던 회사는 이미 많았습니다. 엔비디아 공식 연역에 따르면 창업 당시 수백 개가 넘는 그래픽 칩 회사가 있었고 몇 년 뒤에는 약 70개까지 늘어났습니다. 경쟁은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불과 2년 뒤 엔비디아는 거의 사라질 위기에 놓입니다. 1995년 엔비디아는 첫 제품 NB1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일본 게임 회사 세가와 협력 관계도 맺습니다. 문제는 시장이 엔비디아가 예상한 방향과 다르게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젠슨 황은 훗날 세가 게임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도중 자신들의 기술 방향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회상합니다. 이미 계약도 있었고 직원도 있었고 돈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국 프로젝트를 포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선택은 엔비디아를 파산 직전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때 젠슨 황기 한 행동이 중요합니다. 잘못을 숨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세계 찾아가 자신들이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훗날 실수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이 엔비디아를 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교훈이 나옵니다. 틀렸다는 사실보다 더 위험한 것은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역사에서 한국 사람들에게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등장합니다. 1996년 한국입니다. 젠슨 황은 2026년 한국 방송에서 당시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의 편지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 후 그는 용산 전자상가를 직접 돌아다니면서 상인들에게 명함을 건넸다고 말했습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지금의 젠슨 황기 아닙니다. 회사는 아직 작습니다.
제품도 지금처럼 시장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런 CEO가 용산전자상가의 좁은 매장을 하나씩 찾아다니는 겁니다. 저희 제품 한번 써보시겠습니까? 당시 상인들의 회고에 따르면 젠슨 황은 엔비디아 초기 시절 용산을 여러 차례 찾아 판매점들의 그래픽 제품과 GPU를 컴퓨터에 장착해달라고 직접 설득했습니다. 그의 옛 명함도 훗날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매우 특별한 시장이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PC방과 PC게임입니다. 1990년대 후반 초고속 인터넷과 PC방 문화가 빠르게 퍼졌고 게임을 제대로 즐기려면 강력한 그래픽 성능이 필요했습니다. 젠슨 황은 훗날 한국의 PC방 게임의 스포츠, 문화가 엔비디아와 지포스 성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오늘날의 엔비디아를 생각하면 아주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세계적인 CEO의 한국 성공담도 처음에는 거대한 계약이 아니라 명함 한 장에서 시작됐던 겁니다. 그리고 1997년 엔비디아의 운명을 바꾸는 제품이 등장합니다. 리바 128. 이번에는 시장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엔비디아 공식 연역에 따르면 리바 128은 출시 후 불과 4개월 만에 100만 개 이상 출하됐습니다. 망할 뻔했던 회사가 살아난 겁니다. 그리고 1999년 엔비디아는 지포스 이보 56을 내놓으며 GPU라는 개념을 본격적으로 전면에 내세웁니다. 엔비디아는 이 시점을 GPU가 컴퓨팅 산업을 바꾸기 시작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젠슨 황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게임 그래픽을 잘 그리는 칩을 보면서 조금 이상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 엄청난 병렬 계산 능력을 다른 계산에도 사용할 수 없을까? 2006년 엔비디아는 쿠다 아키텍처를 공개합니다. GPU를 그래픽 용도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과학 영구범용 병렬 계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향이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엔비디아는 쿠다를 회사 GPU 전반에 확장하는 장기적인 투자를 선택합니다. 문제는 고객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술 개발에는 돈이 계속 들어갑니다. 그런데 매출은 바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젠슨 황의 회고에 따르면 회사 가치가 오랫동안 10억 달러를 조금 넘는 수준에서 정체됐고 주주들은 CUDA 투자보다 당장의 수익성 개선을 원했습니다. 경영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순간입니다. 이번 분기 실적을 올리는 길과 10년 후의 가능성을 선택하는 길이 다르니까요. 젠슨 황은 기다렸습니다. 8년 동안 석사 공부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번에도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2012년 AI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알렉스 크리젬스키, 일리아 수츠케버, 저프리 힌턴 연구팀이 알렉스넷을 발표합니다. 논문에 따르면 알렉스넷은 약 6천만 개의 파라미터와 50만 개의 뉴런을 가진 딥러닝 모델이었고 빠른 학습을 위해 매우 효율적인 GPU 구현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알렉스넷을 엔비디아가 발명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연구는 연구자들이 해냈습니다. 엔비디아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GPU와 범용, GPU 컴퓨팅 환경이 딥러닝 연구에 매우 유용한 계산 플랫폼이 된 겁니다. 엔비디아 역시 2012년 알렉스넷을 현대 AI 시대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기록합니다. 몇 년 동안 이게 돈이 돼? 라는 질문을 받았던 기술이 갑자기 미래의 가장 중요한 시장과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젠슨 황의 성공담을 무조건 끝까지 버텨라 라고 정리하면 틀립니다. 2010년 엔비디아는 스마트폰과 모바일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듭니다. 텍나라는 모바일 프로세서를 밀었죠. 하지만 시장은 빠르게 범용화됐고 엔비디아가 원했던 경쟁 구조와 달라졌습니다. 젠슨 황은 결국 모바일 시장에서 전략적으로 후퇴합니다. 그는 훗날 이 후퇴가 자율주행차와 로봇처럼 새로운 시장에 자원을 집중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젠슨 황의 방식은 절대 포기하지 마라가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방향은 포기하고 중요하다고 믿는 기반 기술에는 오래 투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버릴 것인지, 무엇을 끝까지 가져갈 것인지 그 판단이 중요했던 겁니다. 그 선택들이 쌓이면서 엔비디아의 중심 사업은 게임 그래픽에서 훨씬 넓어졌습니다. GPU, 고성능 컴퓨터, 데이터 센터, 생성형 AI, 자율주행, 로봇으로 확대됐습니다. 엔비디아는 현재도 젠슨 황기 창업자 겸 CEO로 이끌고 있습니다. 2029 회계연도 엔비디아의 매출은 2,159억 달러였습니다. 전년보다 65% 증가했습니다. 그중 데이터 센터 매출은 약 1,937억 달러에 달했고 엔비디아는 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가속 컴퓨팅과 AI 수요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만 보면 가장 중요한 장면들이 사라집니다. 화장실을 청소하던 소년, 식당에서 설거지하던 청년, 제품 방향을 잘못 잡았던 창업자, 파산 직전 세계 도움을 요청했던 CEO, 용산전자상가를 걸어다니며 명함을 돌리던 영업사원, 돈을 못 벌던 쿠다에 계속 투자했던 경영자, 전부 같은 사람입니다. 첫 번째, 틀렸으면 빨리 인정하는 것. 엔비디아를 살린 중요한 결정 가운데 하나는
젠슨 황기 자신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인정한 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좋은 제품은 직접 팔아야 한다는 것. CEO라고 사무실에 앉아 고객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와서 용산을 직접 걸었고 가게에 들어가고 명함을 건네며 제품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끈기와 고집은 다르다는 것. 쿠다처럼 미래가 있다고 믿은 기술에는 오랫동안 투자했습니다. 반대로 스마트폰처럼 구조적으로 맞지 않는 시장에서는 후퇴했습니다. 그래서 젠슨 황의 성공을 미래를 정확하게 맞힌 천재라고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는 계속 틀렸습니다. 하지만 틀렸을 때 방향을 바꿨고 중요한 것에는 오래 버텼습니다. 젠슨 황기 졸업생들에게 남긴 아주 짧은 말이 있습니다. Run! Don't walk! 걷지 말고 뛰어라. 완벽한 때를 기다리기보다 오늘 작은 것이라도 시작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도전이 10년 뒤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젠슨 황의 성공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약 10분 동안 세계적인 성공가들의 인생과 그들이 실패를 넘어선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10분이 새로운 도전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